네, 10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강 2교시에서는 이제 마약 중독에 대해서부터 이제 살펴보죠.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1교시 때 봤잖아요.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가 심각합니다. 사전적으로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해보면, 마약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과 이제 그 유도체로서의 강력한 이제 진통작용을 하는 거하고, 마취 작용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사용하면 보통 마약은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마약류라 하면 남용에 의해서 습관성이 생겨서 정신적, 육체적 금단 현상이 생길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마취작용, 환각작용이 있는 이제 대마초 등을 포함하죠. 어,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최근에는 저희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 고유용군, 이렇게 마약 고유용군도 나누고 있죠. 청소년, 타중독 유경험자, 마약류 물질 취급자, 그리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이걸 마약 고유용군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이다 하면 우리가 마약 중독의 개념이 무엇일까? 어, 어떤 마약 중독의 고유용군은 청소년, 타중독 이후 경험자, 마약 물질 취급자,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이렇게 봤죠. 이런 마약 중독의 특징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충동적 행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획득하는 시기라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급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또래 집단과의 어떤 강력한 밀착을 갖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 청소년기를 가만히 우리가 봤지만 청소년기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기는 상당히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과정 중에 있죠. 어떤 것을, 성장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충동적 행동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중독 유경험자인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마약에도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은 상당히 이제 중복되는 측면이 있죠. 마약류 물질을 또 취급하는 사람들은 노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출 빈도가 높으니까 마약류 중독자로 발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노출이 많으면 결국은 또 중독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잠깐 여행을 다녀온 외국인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어, 이 자기 나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본인의 본국과 한국과의 규제 법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마약의 유입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도 마약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의 관점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질병 모델이 있습니다. 중독을 이제 평생 동안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관점이죠. 어, 마약 중독은 이제 질병이다. 이렇게 보면, 마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뇌 이상이 생기고, 더 이상 이제 사용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이제 금단 현상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제 치료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죠. 왜냐하면, 질병이니까. 그래서 도덕적 비판의 대상보다 오히려,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이제 질병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범법 행위로서 마약 중독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마약, 사용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법 행위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약을 사용한 것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범죄라는 것은 어떤, 그 범죄를 정한 어떤 범죄, 마약 범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해당하면 위법하고, 전체 법 질서에 반하는 것을 위법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책임도 있는 거죠. 범법 행위를 한 책임을 져라.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책임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라는 것은 그 사회가 정한 의무나 그리고 어떤 사회가 보는 허용 규범을 위반한 거죠. 금지 규범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되니까 처벌하겠다. 치료는 두 번째 문제다. 일단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합니다. 역시 이제 이 마약이 범죄 행위다. 범법 모델이죠. 이 범법 모델에서도 이제 치료보호는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처벌을 하고 또 치료보호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처벌과 형사처벌과 치료보호가 이렇게 완전히 치료보호를 배제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치료보호도 이렇게 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 모델과 범법 행위 모델이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의 실태와 현황을 이렇게 한번 보면 대마도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고, 마약, 이렇게 있죠. 쭉, 이제,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검거 실태를 보면, 이렇게 2016년, 이런 마약류 범죄 실태 추이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2002년 이후에 강력한 이제 단속에 힘입어서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2015년 이후로는 이제 국내 환경이 변화했고, 어, 외국인이 국내 관광을 개방하고, 그래서 좀 장기 체류하는 또 외국인도 있고, 인터넷이 또 발달하면서 또 SNS를 많이 이용하면서 이런 상습 사용자와 신종 마약류 사용자가 국내의 마약류를 공급하고 판매자들과도 소통하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마약 범죄가 마약류 범죄가 늘어난 추세가 있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 약간 떨어졌지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환경 변화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첨단 기술, 그래서 어떤 정보 소통이 잘 되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직접 거래도 늘어나는 거,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고, 이러한 실태 조사에서의 이러한 통계 추이가 살피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어떨까, 이렇게 본다는 것이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런 실태 조사는 수치에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보다는 추이를 살피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분석해서 결국은 앞으로도 이 SNS나 인터넷의 정보 교환이 많아지니까 아주 마약류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겠죠.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약류 어떤 사범의 여러 가지 이제 추세도를 볼 수 있는데 대검찰청 2021년 이제 어떤 출처인데 2020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이렇게 쭉 정리해 놨죠.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은 최근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용자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청소년, 대학생, 연예인, 유학생,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 대학생들이 이게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이 이제 생화편이 농촌, 해상, 산간 지역과 고령층에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화편이 이런 어떤 특징을 보이고요. 마약류 사범의 유형을 보면 우리가 전통 마약류인 필로폰을 중심으로 최근 이제 아편계 그리고 대마와 합성 대마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마약류 사범의 유형이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와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보통 이제 마약 중독 폐해에 대한 이제 국민 인식 증진이 중요하다. 특히 일반인 대상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제 마약 퇴치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홍보나 방향성을 주도해서 그리고 지원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주로 이제 대학생들도 지금 늘어나고 학교 현장에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인식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군을 집중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위험군이 해당된 사람들이 자발적인 치료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장기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이제 한국의 마약 규제의 법안이나 그런 시스템을 미리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선별하는 제도가 중요하겠죠. 마약 중독의 이제 조기 발견 및 개입입니다. 우리가 항상 알코올 중독도 그렇지만 조기 발견해서 개입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건강검진을 할 때, 옳답니다. 마약류 등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할 때 이제 저번에 알코올 중독에서도 얘기했지만, 건강검진과 이 이제 4대 중독,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건강검진을 할 때 알코올이나 마약류가 있느냐, 이렇게 함께 검사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거고.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 사업기관이 있고 민간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서로 간에 분리해서 서로 발전시키고 또 이러한 서로 간에 이제 그 지역사회 정신보건 일종 공적 시스템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개입이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 기관하고도 이렇게 민간 기관도 상당히 이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의미고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역량을 강화시켜서 항상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차 의료기관이 역량 강화가 돼야지만 결국은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는 게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선이라고 우리가 용어도 쓸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조기 개입, 발견하고 조기 개입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제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약 중독의 치료보호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여러분, 2020년에 검거된 이제 18,050명 중에서 치료보호를 시행받은 인원은 143명뿐이라는 거죠. 굉장히 적죠. 치료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가 있겠다. 예, 마약 중독까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2020년을 기준해서 전국 21개 치료보호 의료기관이 있는데 9곳만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력 및 시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표준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질 관리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문성 도모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력,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라 하면 여기서 항상 얘기하지만 전문가, 경험이 많은 게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 교육을 받고 전문 자격을 받는, 전문가로서 자격을 받는,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태어난 중독자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고 또 재발 방지하고 이런 이제 그,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기관 확대하고 특히 돈 관련해서 치료보호 재정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아까 인력, 시설 지원, 프로그램 표준화, 지속적인 질 관리 이런 것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 해서 중독자로서 태어난 사람도 지역사회에서 결국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수감자 프로그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1년 법무부와 협조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을 해서 교정시설 마약류 사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부족하고 적은 예산이고 또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정적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재반 치료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감돼 있잖아요. 그 특수성을 항상 고려해서 이걸 이제 외부 위탁을 줬지만 그 자체 내에서 재반 치료 프로그램을 상당히 내실화해서 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서 보죠. 인터넷 중독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혼용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인터넷 중독이란 뭐냐? 영국의 정신과 의사 골드버그가 이제 쓴 용어인데 만들었죠. 인터넷 중독을 최초로. 그런데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해서 결국 현실 세계에서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생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죠. 어, 이 인터넷 중독 장애, 이것을 컴퓨터 중독, 웹 중독, 넷 중독, 인터넷 증후군, 여러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2013년도에 DSM-5에서 DSM-5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인터넷 중독되는 심리적 장애로 정의했죠. 심리적 장애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이제 개념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존성, 상당히 남용을 넘어서 의존성이 강하고 내성이 있다는 것도. 내성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같은 정도의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내성이라고 하죠. 금단 증상이라는 게 이게 이제 만약에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인터넷을 하면 편해지는 것이죠. 그 금단 증상까지 가고 환각 증상도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을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부적응적인 패턴을 보이죠. 그걸 중독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몰입형도 있고요. 중독의 유형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관계 집착형도 있고, 사이버 섹스형도 있습니다. 정보 수집형도 있고, 웹 수집형 등 여러 가지 이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인터넷 중독은 주로 인터넷 게임 중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인터넷 그리고 게임 이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 중독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특성을 보면, 인터넷에 대한 생각에 이제 지나치게 집착하죠. 이런 이제 특성을 보면. 그리고 본인의 본래 의도보다 항상 길어집니다. 인터넷 사용 기간과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하죠. 근데 이걸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데 실패합니다. 본래 의도로 갔지만 항상 실패하죠.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 결국은 정신건강에서 면대면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인간관계가. 우리가 인간관계는 결국은 칼 로저스가 인간관계 발달의 과정을 얘기했죠. 저번에 인간관계에서 첫 만나고 또 그 첫 만남 정보도 공유하고 또 오프라인이죠. 그러니까 면대면이죠. 그렇게 해서 또 갈등도 생기고 그 갈등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또 그 회복된 관계에서 감정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우리 의식이 생긴다. 이게 칼 로저스가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면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또 거기서 갈등도 있고 그 갈등을 극복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 감정적 유대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 의식도 생기는 결국은 인간관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빠져서 결국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방해가 되죠.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의 관계들이 깨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학업도 문제가 있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어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이게 이제 인터넷 중독의 하나의 증상이죠. 그리고 결과이기도 하죠. 인터넷 이용량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제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그러면서 더 우울한 감정으로 이제 생기고 그런 우울한 감정을 또 잊기 위해서 장시간 인터넷 사용을 하고 이러한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체중까지 변합니다. 그리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어, 어떤 공부를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일을 하면서 생긴 게 아니고 오히려 게임에 몰두하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이런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 중독의 이제 증상 및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강박적 집착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강박이라는 것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 인터넷을 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서 결국 오로지 인터넷만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성과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당연한 그 인터넷에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리고 이게 금단 현상이고 우울감에 빠지고 초조감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환각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단 현상이라고 하고 내성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그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만족이라는 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인터넷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면 는 건데 그만큼의 시간이 또 사용해야지만 이러한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의 편안함을 갖는 그것을 내성이라 합니다. 아주 내성이 계속 강화되는 거죠, 갈수록.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 일상생활에 이제 결국은 지장을 그치죠.
인터넷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학생인 경우는 학업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 거 하면 이제 보통 그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극도로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어, 일터에서 돌아오더라도 결국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 대화는 당연히 시간이 없어서 줄어들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문제는 당연히 오겠죠.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인터넷 중독에 빠져서 만성 피로감이 생기고 눈의 피로가 생기고 심지어 시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또 근골격계 장애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규칙한 또 식사를 하죠. 그래서 영양실조에 빠지기도 하고 운동을 아예 하지 않고 운동이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과식을 해서 체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심장 마비도 초래하죠. 이러한 이제 인터넷 중독의 일종의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가 계속 대표적인 것이죠. 인터넷 사용자의 54%가 우울증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우울증과 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고립되니까 또 그 다양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공간으로서 익명성과 또 본인의 그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명목하에 상당히 공격성을 갖게 되죠.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익명성은 도시범죄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상당한 이제 공격성을 내보이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중독의 실태 및 현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아, 아동 이런 이제 그 추이도 이렇게 쭉 나타나면서 약간 늘어나는 추세죠. 그리고 청소년도 상당히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성인도 약간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그 60대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고위험군은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죠. 결국 들고 다니는 컴퓨터 스마트폰인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은 23.3%인데 2019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 과의존 위험군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역시 청소년기입니다. 35.8%죠. 청소년기가 항상 이제 여러 가지 과의존 위험군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역시 청소년기가 상당히 이제 자아 정체성, 성 정체성 이런 획득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과의존 위험군에 가장 많이 이제 노출된다고 볼 수 있죠. 어, 우리가 이제 학년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을 보는데 보통 유치원생도 약간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초등학생도 높아지고 있고 중학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역시 높아지고 있고요. 대학생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이제 추세죠. 중학생이 39.6%로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다. 가장 높다는 이제 이런 통계 수치가 있고요.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학년기는 대학생이다. 대학생이 7.2%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가 조사가 됐었죠. 우리가 이제
과오전 해소를 위한 이제 대처 방안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서 82.9%가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오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과오전 원인이 결국은 개인에게 있다. 51.6%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의 실패,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자기 조절 능력 강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특성 27.1%로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이제 그 사회문화적인 특성도 있지만, 결국 개인에게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원인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나는 이제 특성은 내성이 이 33.2% 가장 높죠. 어, 우리가 내성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만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어떤 그 집중이 필요하다. 이게 내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성이 가장 이제 높고 어, 그 행위를 쭉 해야지만 좀 편하다. 그리고 다음이 금단인데 이 금단은 26%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금단은 어, 이렇게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상당히 그 환각 상태까지 빠지는 그러한 것들을 금단이라고 하죠. 세 번째가 일상생활 장애로 나타났죠. 당연히 이제 그 인터넷에 그 빠져 있으면 일상생활도 상당히 장애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일상 활동을 제대로 못해 학생의 어떤 학업이 저조해지고 직장인은 결국은 직장의 생산성이 떨어짐으로써 실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제 일상생활 장애가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가상세계의 지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가상 현실에 계속 노출됨으로써 결국 가상과 현재 어떤 상태를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 장애가 늘고 당연히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 학업과 주로 직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일상생활 장애가 상당히 이제 문제로 대두되겠죠. 그리고 가상세계 지향이 감소하는 이제 경향이 있겠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예, 현실에 더 밀접해서 생각할 테니까요.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